네, 그러면 오늘부터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신간 책을 조금씩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이제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1, 2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1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1장 내용 먼저 여쭐게요. 대한민국 사회의 사랑 실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태조사. 실태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책에 나와 있는 또 사례들도 있어서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주로 그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시대가 왔다. 그 이유는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라는 표현을 썼듯이 사회 자체가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 사람들을. 그러면 사랑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가짜 사랑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처가 커지고 네. 괴롭고 뭐 그런 상황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그 반려견 관련된 얘기. 요즘에는 그 애견들 리조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 호텔까지는 스파, 들어갔습니다. 스파 같은 거. 네. 그래서 거기에 휴양을 막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 맛있는 거 막 음식 먹고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짓인가. 근데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은 혼자 살아. 혼자 살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쓸 데는 없어. 근데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자식처럼 얘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뭐 반려견한테 쓰는 비용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거 보고 좀 개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동물한테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동물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김건희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기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동물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애견 스파도 보내면 안 돼요. 걔가 제일 좋아하는 건 주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스파 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인 없이. 그래서 산책도 알바를 써서 산책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주인하고 하고 싶죠. 그리고 좋은 기일수록, 명견일수록 그걸 가려요. 진돗개는 다른 사람이 산책시키려면 안 가요. 버티고 서서. 주인하고 떨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개 입장에 서서 개를 정말로 사랑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인간에게 배우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인간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깨우치고 그거를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하면서 세상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건데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개를 제대로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개도 잘 사랑해요. 근데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개도 제대로 사랑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야말로 인간 대신 개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개에게 집착한다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사례도 생각났어요.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사례. 네, 네. 요즘에 이제 금사빠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있어요. 첫눈에 반하는 게. 그거를 이제 금사빠라고 좀 폄하해서 표현을 합니다. 금사빠가 뭡니까? 금방 사랑에 빠진다. 아, 금사빠. 그래서 너 금사빠야? 이렇게 해요. 오늘 본 사람인데 너무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거는 그 옛날에는 근데 되게 그 낭만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첫눈에 반한 사랑. 네. 옛날에는 그게 어떤 그런 고상하게 이해가 됐는데 지금 금사빠로 폄하를 하거든요. 네. 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사빠를 믿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봐요.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에릭 프롬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껏해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불타오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욕망이 더 불타오를수록 더 빨리 사랑에 빠진다. 그러니까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한테 확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이야. 정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저 사람이 나의 욕망, 그것도 건전하진 않아요. 하여튼 대체로. 근데 그런 욕망을 실현시켜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그 욕망이 분출하면서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자기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통
불타오르는 사랑? 네. 뭐 이런 그런 것인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만났을 때 뭐 보고서는 사랑을 빠집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 대상을 봤을 때 자기가 가져왔던 기존의 욕망의 기초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상형이라든가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맞았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죠. 그 과정은.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자기 욕망이 실현될 것 같으니까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약간 쉬운 예로 보자면 이런 경우도 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서울대에 대한 욕망이 되게 높았던 친구는 미팅 자리에 서울대 남자나 여자 나오면 상대가 나오면 그냥 그거에 꽂혀 그러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장면 같은 거 예를 들면 네. 이게 책에 제가 끝까지 못 읽었거든요. 호감과 사랑의 차이 이런 것도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오해하는 게 호감이 들 수는 있죠. 네네. 서로 이렇게 잘생겨서라든지. 네.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는지 저는 그 과정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확실한 게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죠. 믿고 싶다. 어. 자기가 선택하는 거네요. 외로워서 그래요.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랑을 하고 싶어서. 맞아.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네. 맨날 연애하고 싶다고 네. 이렇게 노래하는 애도 있어요. 네. 연애하고 싶어 막 노래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 맞닿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막 추대하는 거랑 찬양하라? 그 뭐야 추앙하라? 그 유행어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거랑 굉장히 폄하하는 거. 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 인간은 아주 그냥 벌레 보듯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 인간을 만날 때 그 중간 지점 없이 너무 이상화하거나 너무 폄하하는 것 자체는 좀 뭐 병적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거죠. 네. 대인관계에서 기복이 심한 걸 경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계선 장애라고 하나요? 네, 경계선장의 네. 특징이에요. 성격 중요한 장애. 특징. 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처음에 바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이제 내용을 보고 이 사람 진짜 좋네, 훌륭하네 이러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책에 이제 죽음의 키스 아까 전에 우리 죽음의 방송하기 키스. 전에 오늘 죽음의 키스에 대해서 많이 말해달라고 우리 멤버 씨가 얘기했는데 죽음의 키스라는 표현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들려주세요. 저는 에리 프롬이 가짜사랑을 죽음의 키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주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보자마자, 네, 듣자마자. 키스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키스하면 죽는다 이건데, 키스를 왜 하겠어요?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좋은 해서 줄 하는 거 알고. 아니에요. 난 사랑이라고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근데 사람이 죽어요. 네. 성장이 방해돼요. 그래서 이걸 가짜 사랑이라는 건데, 죽음의 키스라고 아주 멋지게 에리 프롬이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는 사랑을 받는 사람, 혹은 이제 그 대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누가 사랑을 해주니까 계속 성장하고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 있다, 나날이. 네. 그러면 진짜 사랑을 받는 거겠죠? 네. 근데 사랑을 받다 보니까 막 맨날 술만 마시고 길도 못 찾고 걔만 만나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걔랑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라진 애들 있어요? 네. 그게 가짜 사랑이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막. 진짜 실제로 매일 키스를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맞습니다. 서로 죽이는 관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자기 연애하면은 완전 다 몰두하는 네.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고 음. 그리고 그걸 이제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완전 일편단심이다. 근데 너무 그 얘기 듣자마자 걱정되는데 왜 너도 사회관계가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굉장히 좋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들 오해를 하는 거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얘기가 질문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 부르는 거짓말들. 이 유형을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하셨어요. 자, 네.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연인. 세 번째는 광신적인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가짜 사랑. 네. 뭐 제가 이거는 옛날에 시커노나의 행복한 어른이 된다. 거기서 조금 얘기했었는데 조건부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부모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그건 부모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든 사회의 문제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오늘날 한국 부모의 사랑은 크게는 조건부 사랑이 제일 많습니다. 사랑을 이용해서 자식을
지배, 조종, 통제하는 거예요. 뭘 하도록? 공부 열심히 하도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네. 인류대학 가도록. 좋은 직장 취직하도록. 음. 압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아동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 세계 1위고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는 꼴찌. 꼴찌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행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사랑을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자기 목적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 도구적 사랑이니까 이거는 가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부모가 줄 경우 자식들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껴요. 네. 내가 뭔가 잘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만으로 받을 수 있어야 사랑이지.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이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가 자기 자존감 높이기 위한 도구로 자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잖아요. 막 자식 자랑하는. 우리 아들 뭐 이번에 뭐 어디 좋은 데 들어갔다 뭐 등등 자랑한 사람들 보면 그거 왜 하겠어요?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자랑질을 할 때. 네. 그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일심동체로 한국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가족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 자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서울대 가라, 뭐 친구 만나서 너 취직 못했다면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다. 거꾸로 이런 경우들. 네. 그래서 많이 너 하시죠. 창피하니까 오지 마. 맞아.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만나서 다녀. 무슨 얘기를 하겠니? 그렇죠. 그거 진짜 상처 많이 받죠. 자, 그런 사랑이 이제 한국 부모들이 하는 가짜 사랑이다. 이런 거고. 연인의 가짜 사랑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도 있고요. 가스라이팅도 있고, 스토킹도 있고, 뭐 이제 질투도 있고. 근데 데이트 폭력은 상대를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말을 무조건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폭력이라는 게 문제예요. 데이트 폭력. 물론 이제 간혹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지배 조종하려고, 지배 통제하려고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뚜껑이 열려서 폭력을 쓰는 사람도 충동 조절이 어려워서 분도 조절을 못해서 폭력을 쓰는 사람, 이건 데이트 폭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인격 미달이지. 가려서 봐야 되겠네요. 진짜 데이트 폭력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데이트 폭력을 통해서 상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갑과 을의 관계가 그렇죠. 성립되는.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열받아서 그냥 때리는 걸 폭력으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보면 안 되겠군요. 그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근데 어떤 걸 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 방법을 썼다 이러면 이제 데이트. 근데 그거를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방식이라고 익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도 잘 인지를 못 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충동적으로 때린 사람은 막 사과해요, 바로. 맞아요. 헤어지자 그럴까봐 막 빌고 뭐 그래. 그래도 또 터지면 또 때리고 이제 그런 건데, 데이트 폭력은 그러지도 않아요. 뭐 아주 교묘하게 낮은 단계의 폭력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폭력으로 폭력수를 올려가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지배 조종하는 거죠. 이게 제일 나쁜 상태고, 가스라이팅도 사실상 비슷한데, 동기나 뭐 이런 내용은 비슷한데 방식이 틀려요. 방식이 달라요. 폭력을 하지 않죠. 폭력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가스라이팅 경우. 은밀하게 합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핵심은 상대의 자기 통제력과 판단력 등을 장악해서 상대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도 복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기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의 사고력, 판단력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윤석열이 나 아까 짜장면 먹었어. 김건희가 언제 네가 짜장면 먹었어? 짬뽕이지 마. 그럼 처음에는 아니거든. 짜장면 먹었는데 왜 저러지? 근데 계속 그런 걸 당하다 보면 못 믿는 거예요. 자기 기억력을. 그래서 짬뽕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를 보여준 영화가 가스라이트인가? 뭐 가스라이트인가? 뭐 그런 영화? 거기서 유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어쨌든 계속 그런 방식을 써서 상대방이 자기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겠죠. 복종하고. 그걸 이제 하려는 건데, 이거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친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해주면서. 너한텐 나밖에 없어. 뭐 나만 믿어. 널 이해할 사람 나밖에 그렇지, 없어. 그렇지.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와야 돼.
그리고 아유 너는 지금 마음이 약하고 어려워서 이건 네 혼자 결정 못해. 못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아주 친절하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방법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계속적 비난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밥만 먹으면 배가 나오냐. 뭐 이제 그거밖에 못해서 어떡하냐. 너 같은 놈을 누가 데리고 사냐. 나니까 데리고 살지. 누구 대사네요. 자 이제 하여튼 그런 똑같네 그 말. 누구와 똑같네요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상대방의 자존감, 사고력, 판단력을 쭉쭉 다운시키는 거, 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 자기의 판단을 고수하면 버릴 것처럼 굴어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내 판단을 존중해주지 않고 네 주장만 고집을 가지고 고집 피우면 난 널 떠나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분위기만 풀겨도 돼요. 버릴 것처럼. 네. 그러면 버림받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은 매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판단을 스스로 이제 거부하면서 상대방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전적으로 돼요. 믿으면서. 네, 그런 방식도 써요. 즉 다시 말하면 다양한 방식을 써서 상대방을 길들여 나가는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정신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네. 자기 불신감에 빠지고 자신감, 자존감 다 추락합니다. 맞아요.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요. 이게 제일 악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맞아요. 오히려 데이트 폭력보다 더 악랄할 수 있어요, 이게. 데이트 폭력은 사실 교묘하게도 한다고 하시지만 현상적으로 폭력이라는 인지는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에 이거는 신고라도 할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봤는데 가스라이팅 되게 심하게 당한 어떤 분인데 친한 언니가 성매매를 시킨 거예요. 이 그럴 거 여자를.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이 언니가 나를 위해서 이 성매매를 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예 이유를 못 찾고 나중에는 이제 탈출하셨어요. 너무 이렇게 도망갔다가 잡혀오고 막 때리고 맞고 이러니까. 근데 탈출해서 하신 얘기가 그 언니가 정말 나를 위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감정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고발을 해놓고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네.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인간을 그냥 지배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 진짜 악랄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 얘기도 좀 해주세요. 스토킹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죠. 연애 관계가 끝난 후 발생하는 스토킹이 있어요. 나 이제 너랑 이별 후에. 이별할 거야. 그만둘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막 쫓아다니고 망원경으로 보고 막 선물 보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 들어와서 맨날 감시하고. 그 다음에 연애 관계가 없는 스토킹도 있어요. 한 번도 연애 전혀. 너 누구야? 누군데 나를. 누구세요? 그러면 나를 왜 몰라? 뭐 이런 모르지 당연히. 집 앞을 서성거린다든가 뭐 등등 계속 선물 보낸다든가 이런 스토킹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근데 문제는 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상대방의 기분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고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좋아할 거라고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가지려고 하죠. 반드시 가지려고. 이게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짝사랑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짝사랑은 대상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상대방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해요. 짝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감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겠죠. 그 노력은 네. 하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방식은 안 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거절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네. 짝사랑은 그렇게 대상 중심적이라면 스토킹은 철두철미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이 뭐 좋아하나 싫어하나 전혀 상관없어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스토킹은 아주 뭐 수준 낮은 인간들이 하는 행위라고 봐야죠. 스토킹이 제일 수준 낮은 인간형. 왜냐면 네. 관계 자체를 못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광신적인 사랑. 이게 또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광신적 사랑은 어떤 정치 지도자, 유명 연예인, 종교 지도자들을 광신적으로 사랑하는 건데요. 뭐 사랑이라 할 수 없겠죠. 가짜 사랑이니까.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신비화하고 우상화하고 그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격렬한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한다. 뭐 팬덤이라고도 요즘 얘기한 거 약간 유사하죠. 네. 이 특징을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는데요. 광신적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는 눈먼 사랑이라는 거고요. 즉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가짜 사랑이다.
그래서 아주 눈먼 사랑. 이 사랑을 한 사람들은 내로남불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예, 공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고요. 왜 이기적인 사랑이라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자기를 버리는 사랑 같이 보이잖아요. 광신적 사랑인데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심리적 상처를 어루만져 주거나 사랑의 대상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사랑해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무력감 가진 사람이 힘센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력감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또 성공과 출세 욕망에 기초해서 뭐 재벌 총수랑 자기를 동일시한다든가 성공한 사람 동일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대리만족하는 것도 자기가 초라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탈출하려고 하기 위해서 또는 성공과 출세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변덕스럽다. 변덕스러운 사랑, 신뢰할 수 없는 사랑이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니까 사랑의 대상이 자기의 욕망을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돌았습니다. 아주 크게 돌았어요. 네, 그것도 네. 그냥 이제 관심 없어가 아니에요. 증오. 네. 거의 증오. 왜 내 욕망을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않는 거야? 너 빨간 옷 입고 나올 때 난 좋아했는데 왜 파란 옷 입고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반대자, 뭐 이런 격렬한 안티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저기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뭐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런 뭐 존경하는 뭐 이렇게 롤모델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도해요. 연락을 하는 거나 선물을 막 계속 사와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지 말고 부담스럽고 이러면 관계가 더 애매하니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집에도 자주 와서 자고.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대하는 게 불편하고 스토킹 당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았죠. 그 다음에는 단칼에 딱 돌아서더니 욕하고 다녀요? 뒤에서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딱 돌아설 수가 있지? 약간 이해는 안 됐었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그 두 개가 네. 결국에 맞닿아 있는 감정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또 사례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극렬하게 좋아하다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들이 좀 이뤄지면서 엄청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욕을 막 증오스러워 한다고 해야 되나? 네. 문재앙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느낌상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 현상도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또 이게 궁금한데 어쨌든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광신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면은 어떤 공적인 것들, 가치들을 추구하는 마음도 섞여 있잖아요. 그럼 좀 건강해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오로지 사적이진 않잖아요. 그게 더 주가 됐을 때는 건강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광신적 사랑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게 주가 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은 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 같이 보이는 표현을 할 거죠? 수 있죠. 네. 말이야 뭐 이제 뭐 대의 명분 내세울 수도 있고. 네. 그럼 서로 깨달을 수가 없겠네요. 네. 각자도 못 깨닫고.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지지나 숭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와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계속 아부하는 소리만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싫죠. 대체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도움이 됩니까? 잘 모르는데 도움 네.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좋냐 하면 나를 진짜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내가 잘못하거나 머뭇거리면 비판도 해주고 직언도 해주고 때로는 화도 내고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고맙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게 진짜 친구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옛날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도 들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아예 그런 걸 하면 아동학대로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정도로 아프게 자식들을 혼내기도 하고 또는 뭐 친구 간에도 정말 친구가 잘못하면 뭐 비판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친구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싸울 수도 있고. 나쁜 짓 한 것 같으면 또 거기도 비판하겠죠. 그럼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더 건강해지고 관계가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이지
나 누구 사랑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험담 하나도 안 하고 하자는 대로 다 뭐 들어주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사랑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는 다 개별 문제는 또 아닐 거잖아요. 다 개개인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막 집단에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회 문제의 일환이라도 봐야 되나요? 제가 이런 이거를 왜 관심을? 사랑에다 넣겠습니까?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러는 거죠. 점점 많아지니까. 즉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못하고 네. 가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이런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광신적 사랑으로 자꾸 터져 나오니까 이게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일부 현상에 대한 그거를 분석을 한 거고요. 전체의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거 당연하죠. 또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날 말하는 거냐! 내가 아.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 말하는 그거 사람은 아닙니다. 맞아요. 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 기준입니다. 만약 이 얘기 듣고, 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뭐 저런 얘기를 해. 막 화가 나는데? 라고. 화가 난다라고 느끼신 분들, 자기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맞아, 저 얘기가 맞아, 저렇게 가야 돼.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 기준인데요. 화가 나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또 그 본인이 우상화했던 사람을 또 평가 한번 해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화하는 사람들 모이는 거는 그 우상화 받고 싶은 사람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네. 통하는 사람들 주변에 막 이렇게 벌레 꼬이듯이 꼬이는 거니까. 네. 뭐 그래서 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네. 내가 우상이 되고 싶다. 갑자기 네.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가짜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은 가짜 사랑의 그 현상 어떻게 드러나는지 요거랑 그리고 원인 요런 것들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질문은 가짜 사랑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은 인간관계가 거래관계가 되어서라고 하셨는데 인간관계가 거래관계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지를 한번 해설해 주십시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도 상품화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익숙해졌죠. 몸값이란 말에.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너무 거부감이 심했어요. 몸값이란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말일까요? 뭐 프로야구하고 뭐 몸값. 맞아. 연봉 받을 때. 몸값이라고. 네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연예인들 몸값. 맞아. 뭐 누구 몸값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상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상품화가 거의 끝장까지 온 사회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자 모두가 상품으로 자기도 자기가를 스스로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나 상품 가치를 어떻게 올릴까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우리는 다 상품인 거예요. 그럼 상품 간의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상품 간의 관계지. 만약에 인간관계가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관계라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마땅히. 근데 상품과 상품 간의 관계가 되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죠. 네. 거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환 관계. 상품은 뭘 교환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배하는 것은 등가 교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볼펜이 1,000원이고 스마트폰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에 10개를 교환해야 이거는 공정한 교환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원칙이 인간관계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계산하는 관계가. 이런 걸 저는 계산적 관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거예요, 서로. 손해 받냐, 이익 받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인간관계에 등가 교환의 원칙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계산적 관계가 되면 사랑은 불가능해지고요. 인간관계는 반드시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관계가 악화될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관계일 것 같이도 보이는데. 그렇죠. 일견. 네. 항상 인간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없잖아요. 네, 일단 말이죠. 상품의 가격, 인간이라는 상품의 가격을 매기는 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본인. 시장에 따라서 이것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시장에서 매겨지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가격이? 아.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상품으로서의 가격이 정당하게 매겨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그렇게 매겨졌다고 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온 뭐 한동훈 같은 검사, 그 다음에 뭐 미스코리아의 저 선, 지는 안 되고 선 정도면 이게 가치가 같다. 돈으로 환산하면 똑같다. 그러니까 물물교환이 된다 이게 거래 관계가. 어려워. 네. 연애를 시켰어. 네. 당사자들이 그걸 오케이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여자는 야, 대머리 대제. 그렇죠. 내가 훨씬 가치가 높지. 왜 저런 걸 해줬어? 자, 주관적으로 다 해석을 하겠네요. 가치가 정확하게 매길 수 없다는 거죠. 또 설사 정확하게 매겼다 치자 이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이제 기준이 있어서 당사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나왔고 뭐 다 똑같아 자격이. 근데 어떤 사람은 가치가 80이고 어떤 사람은 70이에요. 그럼 70 맞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지. 불만이 항상 쌓이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등가 교환은 사실상 인간관계에서 상품과 달리. 그래서 제일 지금 활발해진 결혼정보업체잖아요. 네네네. 이거 맞춰주려고.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 등록할 때, 등록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등가 교환의 원리를 잘 구현한 곳인데, 그렇게 해서 소개팅 해줘도 잘 안 돼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의 가치면 더 이쁜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면 이제 무시하는 거죠. 막 짜증내고. 여자 입장에서도 나 정도의 외모면 얘보단 더 부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 그렇게 보니까 등가 교환이 될 수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결혼 시장 아니겠어요? 네. 결혼 시장.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남자를 지갑으로 보고 남자는 여자를 트로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들은 남자는 지갑이지 돈 뺏을 수 있는. 남자는 나 정도 되면 트로피로 하나 장식품으로 달고 다녀야지. 이 물물교환이 진행되는 사회인데 그것 때문에 남녀 대립이 또 심해져요. 남성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여성들에 대한. 남자를 지갑으로 본다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여자. 된장녀부터 시작된 거 여성 혐오가. 뭐 취집했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아니 쟤네들은 뭐 우리를 돈으로 보냐? 이런 거고 여자들이 제일 남자들한테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품평해서 성적 대상으로. 우리가 뭐 우리도 싫어하는 거. 존엄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회는 남자를 지갑으로 보고 여자를 트로피로 보는 게 아주 널리 퍼져 있는 혐오네요. 통념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혐오가 또 촉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네요. 보편적이네요, 그게. 네. 이 계산적 관계가 되면 연애가 시작되고 결혼이 이루어져도 분쟁과 갈등, 분쟁, 다툼 같은 게 피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하는데 여자가 좀 더 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럼 억울하죠. 야 그러면 야 너 설거지는 네가 해 앞으로. 그럼 남자는 또 막 항의해요. 나는 그래도 밖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밖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 더 한 거지. 그래서 둘이서 그걸 갖고 싸우는 경우가 완전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손해를 안 보려고. 이런 것을 뭐 이제 관계의 점수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사랑의 대차대조표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도 싸우는 게 있어요. 사랑을 누가 더 많이 줬냐. 엄청 싸우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냐. 진 거죠, 그거는. 찐 반응이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진다. 진다. 이게 명제입니다. 졌다. 그러니까 그것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널 왜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 죽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래서 거죠. 사랑의 등가 교환이라고 저는 이걸 불렀는데 사랑의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치솟고 심한 경우 사기당했다는 느낌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미워하게 만드는 원인도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등가 교환의 원칙에 기초해서. 근데 살면서 저희가 인간관계를 다 이렇게밖에 안 경험해 보니까 네. 거래관계가 아닌 인간관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랑을 이제 누가 줬냐, 누가 덜 줬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책에 보면 아동기적 사랑은 사랑을 받는 거, 그리고 성인은 이제 성인의 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사랑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받고 얼마나 받았냐로 싸우는 것처럼 음.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성인이 되면 사랑을 줘야 되나요? 내가 그 이 얘기를 하면 항의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네. 뭐라고? 왜 우리는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성인은 꼭 주기만 해야 돼요, 하기만 해야 돼요. 받고 싶은데 반발심이 들어요 지금. 내 사랑 어디 갔니? 받지 말고 자꾸 주라고만 하셔가지고 받고도 싶은데. 근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어디 대답을 사랑을 하기보다는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아무도 없겠습니까? 그것도 비정상이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어릴 때는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기본은 받기예요. 아이들은 주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일단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받지 않고 자꾸 주려고만 한다. 이상하네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하네요. 걔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막 잘 챙겨주고 엄마한테 엄마다 저 맨날 안마해주고 그죠. 애어른이라고 보는 저희가 아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부모화라고도 하면서 심리학에서 아주 안 좋게 보거든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죠. 어렸을 때는 받기가 기본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사랑받으면 좋아하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인에서의 사랑의 기본은 뭐냐? 하기 주기라는 겁니다. 받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치. 기본. 다 받기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누가 줘? 그렇죠. 그러네.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에리 프롬이 한 말이 정확한데요. 어린애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요. 그러니까 받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얘는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따르고 성숙한 사랑 어른이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 아주 명언인데요. 그러니까 성인에게 있어서 기본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네. 받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하기를 능동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데 성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거고 네. 또 못 받아도 불만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서 사랑을 이렇게 잘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돼야죠. 내가 이 사랑을 준다는 거에 대한 불편감이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 충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받기에 대한. 그냥 좋을 것 같거든요. 주는 게 좋아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행복 연구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다양한 변인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남을 돕거나 남을 사랑하는 일이 네.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걸 하면은 진짜로 본인이 행복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그게 이렇게 마음의 총량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주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잖아. 아, 예, 나도 그러니까 좀 그거는 이렇게. 일부러 제대로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 지치는 거는. 자 보세요. 날 돌아봐. 에리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생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을 주는 게 뭐냐면 내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진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게 노동 능력이죠. 노동이죠, 노동. 일을 하는. 인간관계에서 표출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능력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사랑을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자체가 너무 즐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동과 똑같은 건데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즐거워서 하거든요. 네. 말려도 해요. 네. 밥도 굶어가면서 해요. 너무 재밌거든 그게 즐겁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도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그 행위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대가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체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고 사랑을 하는 게. 에리 프롬은 성인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거기서 졸업을 했고 더 이상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쪽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 사랑을 주는 거를 제가 거래 관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주면은 이만큼을 어디서 가져와서 채워놔야 되는데 아까 없어질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마르지 생각한 않는 것 같아요. 샘 같은 사랑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랑을 주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계속 차오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이거 갈고 닦는 그 비법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네요. 저도 궁금하고. 근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사랑을 이렇게 많이 주면
막 사랑을 받겠다고 갈구하진 않아도 지나가 있는 사랑을 좀 주서는 되잖아. 그리고 내가 박원이 이렇게 있는데 더 이렇게 받을 수는 아니 있잖아.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거라고 준다기보다 주고받는 건 한다, 이제 한다. 그치, 거래 주면 관계인데 누군가 하는 받을 텐데. 거거든요. 사랑을 그러니까. 하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성장해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충만해져요. 네. 그 자체로 세워져요. 점점 더 자기가 하는 행위로.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해서 예수가 뭐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을 것 같아요. 인류를 사랑했어. 뭐 뺏어 말른 게 그것 때문에 그랬겠냐고요. 다 집이 빠져서. 뺏겨서 이제 줄 게 없어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줄수록 성장해요. 좋아진다.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랑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지. 진짜 사랑하기가 가능한 사람들에게서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말 헌신적이고 건강한 사랑을 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있는 대로 다 해주는데 탈진됩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도 더 줄 게 없나 생각해요. 아쉬워서. 그쵸. 그리고 걱정도 하고. 원한도 없어요. 뺏겼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적인 사랑을 하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안 돌아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 받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 받기에서 졸업을 못한 어른들은 사랑할 때의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돌아요. 화가 납니다. 이 비슷한 거죠. 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산에 가면 자발적으로 휴지를 줍죠. 산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근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휴지를 줍고 산신령을 기다리죠.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냐 은도끼냐. 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중에 하나 고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 산신령이. 그럼 산에 불 지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을 줬는데 왜 안 돌아와? 휴지를 주스려고 휴지를 뿌리고. 예, 맞아요. 그런 짓까지. 네, 이게 병적인 현상들로 많이 드러나네요. 저는 오늘 그게 인상적이에요. 사랑을 준다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지금 주는 것 같은데 사랑하기다. 사랑하는 거랑 사랑을 받는 거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게 뭐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랑에 왜 매달리게 되냐? 그리고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가짜 자존감 권한 사회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책을 안 했네요, 저희가. 네. 그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인데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쉽게 하면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나 되게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못난 인간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그럼 이런 인간일수록 사랑에 더 집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인간이 아주 멋있는 이성을 하나 구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어해 줄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간 장식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는 것만이 아니고 이성을 통해서도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뭐 이런 것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이제 김건희는 잘못 골랐죠. 명품은 괜찮은데 이 윤석열을 고른 거는 하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건데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오늘날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뭐 쉽게 하면 애인이 없다. 연애를 못했다. 이러면 아유 얼마나 네가 찌질하면 그러겠냐. 뭐 너 같은 애는 그래도 싸. 이런 얘기 듣기 딱 십상이란 말이에요. 네. 쉽게 하면 열등감, 좌절감, 뭐 낙오된 느낌 이런 걸 준단 말이죠. 따라서 자존감 낮은 사람에게 가치 높은 상태는 자기 자존감을 방어하는 주요 처방전입니다.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든 거 없고 뇌적인 게 없는 부자들이 예쁜 여자 꼭 고르는 거예요. 나 봐라. 이런 여자를 거느릴 정도로 나는 이렇게 잘났어. 실제로 잘난 놈이 아닌 거죠. 그런 거. 자존감 낮은 사람에게 사랑은 생명의 동아줄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거듭떠보지 않을 거란 두려움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 준다?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해 준다. 그럼 그 자체가 생명줄이에요. 뭐 엄청 매달리죠. 그게 매달리는 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상도 있을 거고. 자기 굶어도 막 다 퍼주고 이러는 아, 거지. 다 퍼주는 그런 방식도 있고 뭐 오히려 거꾸로 지배 통제하는 방식도 있고 뭐 그럴 어떻게 수도 나타날지 있겠네. 모르지만 어쨌든 사활적이죠. 이 사람한테 그걸 잃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자존감이 추락되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아, 난 자존감이 높아서 너가 뭐라고 하는 거 나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사람들 자존감 높은 건가요? 안 높은 거예요. 자존감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써야죠. 뭐라고 얘기해주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잘 들어야 돼요. 아, 자존감이 높아서 이렇게 상처를 잘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 얘기 안 해요. 자존감이 높단 말을. 우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는 걸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표현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표현할 굳이 필요가 말할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아, 설명할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백설공주도 보세요. 백설공주 이쁘잖아요. 이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미 알고 있거든. 자기가 인지가 되고 있으니까. 아, 인지가 되고 있는데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왕자님 저 이뻐요. 뭐 이런다든가. 난장이들한테 나 이쁘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마녀 왕비는 맨날 물어봐 거울한테. 왜? 자기가 이쁘다는 인지가 안 되거든. 아무리 사람들이 이쁘다 그래도. 실제로 왕비가 더 이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백설공주보다.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아. 자존감이 낮으니까 오. 인지가 안 돼. 자기가 이쁘다는 게. 그러니까 네. 계속 물어봐요. 확인하려고. 맞아요. 자존감은 그러니까 실제의 어떤 객관적 기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난 상처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상처를 안 받는 게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 상처를 수용하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힘이 사실은 자존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내가 그 부분 잘못했지 그 부분 내가 좀 뭐 해야 돼 이렇게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자존감이 센 애들이죠. 근데 그 어떤 거랑 헷갈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존감 뭐죠? 자존감이 세다 이런 세다의 뭐 연관. 가짜 자존감이에요. 가짜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만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매우 허약하기 그지없는. 그죠. 갈대처럼 잘 이렇게 자기가 유연해야 돼요. 자존감은. 아, 그 주변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자존감이 나는 괜찮은 편이야, 뭐 높아 이런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진짜 건강해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좋은 의미로 자존감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근데 대다수는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하는 친구들이.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주장력이 높은 거를 약간 자존감하고 그런 좀 느낌으로. 헷갈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싶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내가 굉장히 자존감 높은 편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되죠. 높은 것 같아. 네.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아, 잘 안 하긴 하는데 근데 높은 이거 사람은- 아예 이게 그 없구나. 생각을 높은 하면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이건 아, 그 아닌데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이라는 굳이 개념이 신경이 잘 안 써요. 의식화돼 있지 않군요. 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냥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스며들어 있죠. 예. 아, 많이들 좀 알겠습니다. 헷갈려하는 게 약간 자신감하고 자존감. 자신감은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존감이 강한 친구들은 아까 말했듯이 뭔가 뒤로 떨어졌을 때, 뭔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강한 거 이렇게 좀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은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심리고 네. 자신감은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심리예요. 능력과 같이. 예, 그래서 가치와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비례관계에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면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이죠.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리신 분들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네, 진짜를 가장한 가짜 사랑에 대해서 착한 아이 증후군, 조력자 증후군, 구원자적 사랑, 불같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 되게 긴 얘기인데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다는 사람. 착한 아이 증후군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랑과 인정이 굶주려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게 헷갈려요, 이거. 네. 그래 이제 진짜 사람 같은 느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나 감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거의 챙기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옷도 일부러 허름한 것도 입어요. 간혹. 그래서 항상 타인을 필요로 해요. 타인들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뭐 쉽게 하면 다 꽂혀 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데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부채감 같은 걸 갖게 합니다. 죄의식이나. 이게 핵심이네요. 예, 진짜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채감 느끼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진짜로 들은 얘기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마다 이제 그 목욕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데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거를 그 당시에 목욕탕 가는 것도 좀 형편상 어려웠나 봐요. 네. 꽁치구이인가 뭐 이렇게 생선구이를 해주면서 엄마가 너희들한테 이걸 주려고 한 달 동안 목욕탕에 못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 발라서 이렇게 주는데 막 체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진짜 당사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체할 것 같대요. 그런 경우 그 기억이 많죠.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채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꽁치를 먹으려고 엄마가 목욕도 못 하시고 이렇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근데 옛날에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가난했을 때 네. 밥을 이제 먹지 않고 너네 더 먹어라. 내세가 어떻게 내세가 안 해. 내색을 안 한다. 어머니, 설명을 안 한다. 어머니 내세가 안 해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 막 몰라서 막 짜장면을 두 그릇 먹고 막 철없이 그냥 막 먹는 거야. 그럼 너 맛있지? 난 너 먹고 왔어. 아까 너가 먹었어. 먹었어. 이렇게? 근데 나이 먹고 생각하니까 눈물 나지. 그때 아는 게 아니구나. 나이 먹고 막 우리가 철없이 그때 알고 어머니도 보니 그랬다. 드셨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러셨구나. 이게 하면 막 눈물 찰찰 나는 거야. 이제 막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게 다. 어머니 사랑을 떠올리면. 근데 이 엄마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거 해주려고 내가 목욕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살살 풍겨 내색을 해줘. 그래서 부담감 무지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한테 받은 만큼. 그래서 부채감이 생겨요. 그래서 안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조력자 증후군은 남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작 자기는 돌보지 않는. 맨날 가족들한테는 이제 맛있는 음식 해주면서 자기는 하루 종일 그 있잖아 묵은 밥만 먹고 앉아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동기에서 하는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해서 사랑받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언젠간 나와요. 이제 그 얘기가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누룽지만 먹고 살았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애들 막 억울하죠. 우리가 언제 그러라고 했어요. 뭐 이런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조력자 증후군이고. 이게 그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성장하고 좋아지고 막 그런 거에 자기가 도움을 준 거에도 기뻐하고. 네. 근데 이게 또 좋은 동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같이 좋은 성장하는 거에 대한 기쁨.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 도와줌으로써 자기가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군요. 목적이 달라요.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게 핵심이 성장해서 아니에요. 네가 도와줬으니까 성장했구나 이 칭찬. 다 내 덕이야. 이거 이제 혼자 이게 마음속으로. 그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사실. 네. 칭찬받고 싶어 하고. 자, 그다음에 구원자적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평강공주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붙였는데 옛날에 평강공주가 온달 이렇게 주워와가지고 주워와 따라면 안 되겠죠. 잘 이렇게 데려와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장군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방금 제가 얘기한 나 이거네 아니면 이거. 예?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나면 너를 바꿀 수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불행에 빠진 사람 좋아하고 맞아.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요. 맞아요. 막 힘들어하는 애를 찾아가가지고 굳이 막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옛날에 우리 학생 운동할 때는 또 뭐 나름대로 엘리트 대학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밑바닥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연애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되는군요. 네, 그게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 소설 부활에 네흘리도프 공작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제 쉽게 하면 창녀, 살인자로 된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요. 결심해. 결심이 중요해요. 결심했어요? 사랑하기로 결심해. 이런 여자 사랑하겠다. 난 이런 여자를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난 이렇게 고결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진주가 진흙밭을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미친다 이 자식이. 너 미친나.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남자를 깨우쳐주게 하는 이런 소설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한 방 먹는지 궁금하다. 노동운동에 투신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백인백 실패하죠. 자,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
상대를 개조하려고 하는 거고 개조할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즉 우월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자기 만족적인 행동이죠. 근데 얼핏 보면 되게 숭고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 막 바칠 것 같고 네. 헌신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불같은 사랑, 소위 낭만적 사랑, 열정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운명적 소울메이트 만나는 순간 첫눈에 반해 급속히 불타오르는 사랑.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신분이나 경제적 격차 같은 현실적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 러브스토리 유명한 부잣집 남자를 사랑하는 가난한 집 여자 얘기.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나머지도 상대를 따라 죽는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어떻게 첫눈에 반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한가요? 불가능하죠. 찬성파, 반대파. 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 그 심리학자들이 첫눈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모지상주의자다, 그 사람이. 딱 외모만 따지는 거예요. 그분이 외모가 별로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정보가 없거든요. 외모가 별로 안 반해. 그러니까 이 외모지상주의자들은 딴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외모만 있으니까. 속이 쓰레기가 차 있든 뭐 있든 외모만 이쁘면 돼. 근데 외모 지상주의자는 아니시죠? 아니셔요. 네, 그럼 그건 아닌 것 이건 같아요. 아니에요. 옛날 돌이켜 보니까. 자, 외모지상주의자. 두 번째 이유는 상대가 꿈속에서부터 그려오던 이상형일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백마탄 난 왕자라든가 누구 만난 거야 도대체? 누구라든 하여튼 이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딱 어떤 놈이 백마 타고 와. 그러면 우와 한 번에 이거네 쇼크가 이거야 이렇게 넘어. 이것도 사실은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가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게 이상형 아니에요. 이성에 대한. 근데 그거 만났을 때 이제 뿅 가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가 자기의 강렬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걸로 예상돼요. 예를 들면 나는 애정 결핍이 심한데 사랑을 막 퍼줄 것 같아 그 놈이. 네. 삽 정도가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막 퍼줄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불타올라요. 자기의 강렬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에리 프롬이 이거를 신랄하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중, 곧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사랑의 열도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합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외로움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럼 불이 막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만나기 전에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주변에는 불 같은 사랑 유형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변에 많다고요. 세 번째 아닐까요 주로? 아니요. 구원자적 사랑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니 이 이유 중에서 외모지상주의 뭐 이런 너무 거 외로웠어가지고. 자기의 욕망 충족이 예상될 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럼 불나요. 최근엔 더 외로움들이 많아지니까 애정도 이렇게 건강하게 받거나 이런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없어서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돈 냄새 팔팔 풍기고 다가와. 불이 막 나요 그냥. 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거 의식적인 과정은 아니죠. 왜? 자기의 그 돈 없는 거에 대한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불같은 사랑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이 둘 마지막으로의 사랑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네. 동반 자살을 하는 동맹으로서의 사랑이요. 그럼 이렇게 누가 사랑을 했는데 서로 사랑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하나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 연인 하나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못 죽잖아요. 그렇죠. 딱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둘 다. 그렇네. 한 명. 그러니까 딱 한 명만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랑은 누가 하냐면 세상과의 연결이나 사회와의 연결이 없이 홀로 고립되어 있다가 자기처럼 고립되어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둘은 딱 그 사람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해도 상관없어요. 둘만 좋으면 돼. 이게 무슨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동반 자살을 한다는 것은요. 연인들에게 공적인 목표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없었다. 이 사람들에겐 둘이서만 잘 지내는 것이 목표일 뿐 공적인 목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조금 불경한 사례도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의 싸움을 하는 도중에
아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반 자살했으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 너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거냐. 사랑이라고 평가할 수 없죠. 그렇죠. 왜? 이순신 장군은 아내를 정말 사랑했더라도 백성들도 사랑했잖아요. 못 죽어요. 그리고 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랑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일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래서 사람의- 정신계승 뭐 네, 이런 정신까지.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 이어서 하고 싶죠. 네.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고 그 사람이 사랑한 세상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 이게 열사분들 이제 가족분들이 예, 예. 다시 투사가 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맞아요. 전태일 열사 어머님도 그러셨고. 그럼요. 네. 그런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같이 죽는 사랑은 철없는 그 어린이들의 사랑일 수도 있고 로미오 줄리엣이 병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병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아주 건강하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자, 언니 이제 첫눈에 반한 썰 짧게. 잘 지내니? 셋 다 아니에요? 셋 중에선 다 아닌가 봐. 아, 그 그럼 가까운 제가 거였어요? 첫눈에 반했던 건 착각이었던 거. 착각인 거. 착각인 걸로. 착각. 알고 보니 알고 보니 다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었던 걸로. 한번 오늘 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사랑 뭐냐? 진짜 사랑. 네. 우리가 다 진짜 사랑을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정의.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기며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네요. 예. 근데 여기서 일단 대상을 귀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귀중한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귀중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중한 대상을 당연히 귀중히 여기는 거고 아껴주고 위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쉬울 것 같은데 왜 가짜 사랑이 판을 치냐 또 왜 진짜 사랑을 사람들이 잘 모르냐 하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잖아요. 어떤 대상. 네. 이 대상은 생명이 없는 비생명체 혹은 무생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생명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간이란 존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상에 따라 사랑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생명체 비생명체인 스마트폰에 대한 사랑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랩으로 싸서 이렇게 옷을 뭐, 입히거나. 안 써. 껴안고 다니고 안 쓰고 그런다고 너무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예 아껴. 건들지도 않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뭐라고 하지 않죠.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넌 너무 비윤리적이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생명체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마음대로 돼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생명체의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자, 뭐 개, 고양이 또는 식물을 키우는데 그 생명체의 본성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물의 본성, 그 개의 본성이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하는 거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그게 개의 본성이라고 가정하면 개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성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집에서만 키우죠. 산책을 못 시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어. 강아지 키울 때 산책을 해야 되는 건지를 옛날에 몰랐고 네.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개를 사랑하는 나는 개를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도 개의 본성을 모르면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네. 걔 죽음의 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걔가 불행하죠. 불행하죠. 맨날 우울한 표정 짓고 맞아요. 있고 뭐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벽 뜯고. 그래서 생명체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그 생명체의 본성을 알고 그걸 아껴주고 위해줘야 됩니다. 귀중히 여기면서. 이미 비생명체하고 다르죠. 이런 점에서. 그럼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간도 본성 문제가 들어가요. 인간 본성을 알고 인간 본성을 아끼고 위해주지 않으면 인간 죽어요. 병들거나. 그래서 인간 본성의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다음에 동물한테 제기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대상들은 그냥 내가 귀중히 여기면 돼요. 그리고 그 귀중히 여기는 기준은 나예요. 그죠? 네. 내가 귀중하냐 귀중하지 않냐 판단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여러 대상들 중에 사람도 귀중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한 걸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 어렵네요. 다른 생명체랑 동급으로 두기엔 너무 동급으로 둔다거나 네. 다른 생명체보다 덜 귀중하다고 둔다든가 귀중하긴 하지만 인간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 돈 같은 거.
그러면 그럼 돈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인간은 어떻게 해? 희생해도 되는 살아도 된다 막 이러면. 그렇죠. 희생할 수도 있고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게 되죠. 따라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단순히 귀중하다라는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확고한 믿음에 기초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이 귀중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다. 그래서 난 인간이 좋다. 넌 인간이 왜 좋아? 그러면 인간이라서 좋아. 이렇게 본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또 본성상 가장 귀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인간이 좋다. 이게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불평등 관계가 되면 사랑이 싹틀 수가 없죠. 근데 걔만 해도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식탁에서 밥 먹을 때 걔 밑에서 밥 준다고 걔가 항의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넌 날 사랑하지 않지 뭐 이런 걔가 그러진 않거든요. 경등해. 인간 사이에선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인간은. 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난 위에서 먹고 너 밑에서 먹어. 사랑이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뭐 노예를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인간 존엄성,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간이라는 거에 기초해서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평등의 문제가 반드시 제기돼요. 이게 다른 모든 것과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좀 어렵다. 다른 것보다. 그냥 무생물, 비생명체 사랑하는 거는 간단한데 그냥 아껴주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맺고 평등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인간 본성을 귀중히 여기면서 아껴주고 위해주고 인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대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뭐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뭐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뭐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뭐 동물들을 학대하고 인간의 먹어도 되냐, 이기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뭐 그런 거. 이기주의는요. 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 대상.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이기주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즉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지. 개하고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개는 맛있는 거 안 주고 사람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초콜릿 개 주세요? 아, 그렇게 치면 걔가 진짜 이기적이야. 장난 아니야. 너 먹지도 못하잖아 초콜릿. 그런 식으로 치면. 아, 초콜릿 주면 개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혼자 먹잖아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개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들 비교할 수 예, 없죠. 그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 이기주의니 뭐 집단주의니 하는 말은 인간관계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자연과의 관계에서 써먹으면 안 되고요. 자, 인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인간이 죽는 걸 바라겠습니까? 사는 걸 바라겠습니까? 사는 걸 바라죠. 인간이 살려면 환경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파괴해야 됩니까? 아니, 보존해야죠. 보존하고 가야죠. 아껴야죠. 네. 그래서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환경 보호에도 적극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을 증오하면 환경 따위 신경 안 쓰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기주의라는 말을 거기다 쓰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대하면서 아껴주고 위해주는 거다. 이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사랑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도 사랑하게 돼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자연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이 데리고 키우는 반려동물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랑이 다 가능해져요. 근데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불가능한데 다른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 운동을 하는데 인간 혐오와 인간 증오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이걸 해치기 때문에 근데 환경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원령공주. 네, 원령공주.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자. 막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령공주. 그런 분들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죠. 해야 돼요? 인간 사랑이 환경만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환경 사랑도 아니에요. 환경 사랑도 아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 사랑에서 출발해요. 자,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배울까요?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뭐 개한테 배울 것 같아요? 아니죠. 인간한테 받으면서. 부모한테 사랑받으면서 또는 부모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패한 사람이 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만들어지는 거고 사랑의 능력이 인간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다른 대상에게 적용될 때 다른 대상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른 걸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자연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렇죠. 환경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이전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됐을 때 나오는 환경 사랑이 진짜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러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부 그런 현상들. 네. 그러니까 친구나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는 좋지 않은데 환경 운동은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이나 맹구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정말 좋은 환경 운동가도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원령공주는 그 진실을 오도하는 그 나쁜 만화예요. 왜요? 아니 왜 인간 일반이 환경을 파괴합니까? 그러니까 나쁜 자본가들이 하는 자본가들이 파괴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파괴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인간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굴려가는 게 이윤 되게 추구를 많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왜 이게 파괴되냐면 땅을 독점하고 있어서 소수가 땅이 없잖아요. 땅을 뺏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아마존에 가서 불 지르고서 농사 짓는 거래요. 불 지르고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은 더 이상 못 짓잖아요. 네. 또 더 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쫓겨났으니까.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환경 파괴한다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네요. 불지른 행위만 가지고 그거를 인간이 나쁜 협소하게 놈들이야 하는 이렇게 거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땅을 독점하지 않으면 됐죠. 그러니까 이 사회랑 연결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사랑이 결국에는 인류애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하는 마음, 인류애를 좀 가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인간에 대한 사랑은 범위가 무한하다는 점에서 독특하죠. 범위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좁은 사랑이 있다. 그런 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힘당 두고 저 윤석열 정권 애들은 지 자식만 사랑하지, 지네 가족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잘못된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의 범위가 제한이 없어요. 근데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 못해요. 한 사람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군요. 이제 이렇게 에리프롬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리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인간애잖아요. 인간애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 한 명의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음으로써 인간애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도, 나 자신도, 나도 인간이니까. 근데 단 한 명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위가 무제한적입니다. 인류에는 필연적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죄송해요. 국민의힘도 막 이해되고 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왜요? 어떤 면에서? 인류애가 있나 봐. 그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범위가 그런 거 지금 어떡해요? 상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힘이랑 상담이 안 돼요. 인간이랑 상담을 하죠. 그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 누구도 사랑을 못한다는 것이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 선생님을 맹구 씨가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왜 사랑하겠어요? 키가 작아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귀여워서? 귀여워서 아니면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 개인적 특징을 사랑하기 전에 인간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러니까 개인적 특징을 보면은 좋아한다고 보통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좀 다른 그렇죠.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웃이 뭐 코가 커야 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면 되는 이상하죠. 거잖아요. 네. 인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옆 사람을 인간이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있죠. 나도 인간이니까. 자식은요. 사랑할 수 있죠. 자식이면 인간이면.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악마가 돼서 악마가 나오고 이런 것만 아니면 자식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면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반면에 인간을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람의 범위가 좁아져요. 왜냐하면 도구적인 사랑만 하니까. 나한테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좁죠. 도구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사랑을 안 하니까. 네. 그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애로 이어질 수 있다. 필연적으로 인류애로 나간다. 네, 이어지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쟁 나고 이런 것들에 네. 공감을 하고 같이 그렇죠. 아파하고 네. 이런 것도 그런 비슷한 맞습니다. 연결이네요. 네. 다음은 관계 유형별로 참다운 사랑의 모습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네 가지죠. 가족애, 이성애, 자기애, 형제가 있는데요. 가족애는 부부애와 부자애, 부모 자식 사랑 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부부 간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못 믿으면 부부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이 꼭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핵심이구나.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사랑과 존경에 기초한다. 부모는 자식을 보통 사랑하는 거고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존경을 왜 하냐면 돈이 많거나 부모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키워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나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퍼줬냐, 이거 무관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그런 사랑을 주잖아요. 자식들이 그걸 알아요. 없어서 못 해준 거지.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양육하려고 애썼다는 걸 알면 절대로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존경하죠. 그래서 존경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하고 잘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애들은 학폭하고 그 애들은 또 부모를 싫어해서 막 이제 빅년 먹이고 네, 이런 민주당 관계. 지지하고 막. 예. 이게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이성애는 사랑 중에서 가장 특수한 사랑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배타성과 독점성이 있어요. 다른 사랑은 배타성과 독점성이 없거든요. 가족애라 할지라도 가족 범위까지는 넓잖아요. 딱 한 자식만 사랑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성애는 여러 사람 동시에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그래서 다 똑같으면 안 사회 되죠. 구독이죠. 배타성과 독점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인격적 결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 완전히 융화돼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사이에선 비밀로 간직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성애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 저번에 고등학교 동창 만난 거 왜 비밀로 했어? 이게 부부간의 연애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친구 관계에서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네.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도 다 빠짐없이 자백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 결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성애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랑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본은 인간애입니다. 인간애가 기초가 잘 돼 있을 때 이성애도 잘 꼽힌다, 이런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인간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이성애라는 특수성만 강조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일단 이성 간의 사랑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기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애는 인간으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뭐 아까 할 얘기 같긴 한데, 개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고양이 같아서 사랑한다면 이상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너는 왜 개를 왜 좋아해? 너무 고양이 같았어 걔가. 그럼 고양이 키워야죠. 그렇지, 그럼 고양이를 사랑해야지 왜 개를 사랑해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사람도 왜 사람을 사랑하냐면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근데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 일부 심리학자들은 자기애를 안 좋은 거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왜요?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기 중심성이 강한. 그걸 이기주의라고 착각한 초창기 거죠. 때 이기주의라고. 네. 그리고 프로이트는 사랑 에너지의 방향을 따지는 사람이라서 이게 나한테 오냐 밖으로 가냐 이걸 따지는 건데, 나한테 오면 밖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약간 이론인 병적으로 본 것 같아요. 네, 잘못된 이론인 거고, 에릭 프롬은 이제 강력히 비판했죠. 사람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악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에릭 프롬은 반박을 했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달아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난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너무 못생겼잖아. 난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너무 공부를 못하잖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돈은 못 벌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조건을 걸어요. 사랑을 안 하려고. 이거는 물론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을 달게 되는 건데, 원래는 아무런 조건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기만 하면 돼요.
즉 인간성을 상실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형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최고 표현인 동제도 나옵니다. 형제가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간애입니다. 인간애. 왜 형제가 가장 인간의 원형에 가깝냐면 그 어떤 종류의 배타성도 허용하지 않죠. 형제는 넓어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베토벤이 합창교향곡에서 마지막 악장에 집어넣었던 가사가 형제잖아요. 인류가 하나 되는. 존 레논도 이매진에서 노래 불렀던 게 모두가 하나 되는 형제가 되는. 이게 형제거든요.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랑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최고조로 발전된 게 동지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고상한 사랑 이걸 동지애라고 하는데 혁명가나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 사이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동지애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굉장히 많네요. 다양한 유명하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네. 모든 곳에서 참다운 사랑을 배우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이성애에서 궁금했던 게 요즘에 다자연애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정확한 게 저는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사랑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네. 다 사귀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인류애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인류애는 그냥 형제하면 되죠. 왜 성적인 걸 꼭 결합시켜서 다자애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 저는 정상적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문화를 파괴하겠다, 사회 제도를 파괴하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의식적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족 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었잖아요. 그걸 깰 만한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족주의나 뭐 1대1 연애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이성애는 독점성과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찰을 불러와요. 예전에 그 미국의 히피 운동가들이 프리섹스를 주장했었거든요. 다자연애를 주장했었죠. 그래서 한참 프리섹스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가 생겼는데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네가 아빠지 그럼 다 아니라래요. 그 여자만 피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것도 한참 미국에서 유행하다가 뭐 프리덤 포 섹스 포 프리덤인가? 영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자유를 향한 섹스 그래가지고 섹스를 통해서 뭐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까지 했었는데 신자파들이 근데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분란만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1대 다인데 여자가 하나고 남자가 셋이다 그러면 셋이서 사이좋게 안 해요. 질투해요. 그러니까 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전제는 질투하지 않는다를 전제로 들어가요. 네. 저 셋이서 같이 사는 집도 봤거든요. 무슨 맞아, 프로그램에 맞아.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질투하던데. 질투하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면 질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인 거잖아요. 네. 질투라는 네. 게. 왜냐하면 질투는 독점력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성은 독점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질투를 유발시켜요. 네.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상이죠. 네. 기본적으로 정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런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해? 그냥 다 같이 좋게 지내면 되잖아. 이런 사고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우리는 못하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본데. 근데 어쨌든 저는 과거에 없지만. 그 히피 운동은 실패했어요. 네. 그 프리섹스주의. 맞아요. 이런 뭐 상담계에서도 이제 한참 집단 상담 붐 일고 이랬을 때 이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막 정말 자유 연애 막 이래서 인간의 본성, 사랑에 대한 본성과 섹스를 막 이렇게 혼합해서 한참 난리였었는데 다 정리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다 불행해졌고 결국 자유는 필연적으로 책임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책임 없는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동네 가서 살아야죠. 근데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된다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말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유형이고 네. 뭐
뭐랄까 그 인정해주기는 전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추천하는 거는 그치. 이상하지 않나? 저는 또 이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분들의 얘기를 맞아요. 들으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수준 낮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얘기한다거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람은 그 뭐 폴리아모르 맞아 거예요. 이거. 근데 나는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랑 연애하려면 너도 폴리아모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맞아. 이게 뭐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그걸 집어넣어서 그래요. 섹스를 성관계를. 성관계를 집어넣어서 그래요. 성관계 안 집어넣으면 폴리아모르 안할 아무리 해도 문제 텐데.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왜 성관계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과 성관계는 별개의 문제죠. 그 이성애라 하더라도 성관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을 좋아해서 다방면적으로 사랑하고 싶으면 그냥 형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형제랑 여기 형태가 되게 있네. 이성 간에. 폴리아모르에서 그러니까 섹스 빼면 형제애가 되는 거네. 형제네. 근데 형제들 간에 굳이 다 성관계를 갖겠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기준이 네. 거기에 있구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성욕이 이상하게 결합이 되면서 그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욕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네. 얘기하지만 그거는 생물학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사회가 타부시하면 안 생기는 거고 성욕이 그 사회가 허용하면 생기고 또 사회가 어떤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표적해서 알려주냐에 따라 성욕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상품 그것까지도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매력의 대상을 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성욕은 자기가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사랑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요즘 사회에 이 사랑을 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은 무엇들이 좀 있을까요? 뭐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일단 불건전한 욕망을 빨리 정화하거나 치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사랑을 가장 크게 방해하니까. 한국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랑을 하기는 힘들겠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일단 돈으로 보잖아요. 그죠?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돈을 줄 수 있을까? 돈을 벌게 해줄까? 뭐 이런 거로 보기 때문에 이런 욕망을 잘 해결해야 된다. 물론 이 욕망을 강요하는 건 사회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건 에릭 프롬이 특별히 강조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의 능력을 예전에는 어릴 때부터 뭐 비교적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자연히 좀 획득하게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건. 네, 근데 최근에는 그거 힘들어졌어요. 네, 힘들죠. 사랑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기란 매우 힘들어졌다. 근데 사랑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짝 하려고 그런다. 사랑을. 그럼 고생을 할 거 아닙니까? 잘 안 돼서.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고요. 이 사랑의 능력을 키우려면 결국 인간의 본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됩니다. 인간 본성이 최고도로 발양됐을 때 사랑의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의 수준과 사랑의 능력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 요즘에는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너무 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회피하거나 은폐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뭐 잠수 타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건강한 갈등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한국 사회는 특히 갈등 생기면 무조건 막 상대방을 원수로 보고 죽이려고 하고 막 욕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중요하고 다음에 나쁜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관계는 유지 발전시키고 나쁜 관계는 정리하든가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나쁘다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야죠. 당장은 정신적 고통을 준다거나. 여기에 약간 전제되어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해결하려고 한 노력을 번에 해봤는데. 끊어낸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 갈등에 대한 두려움 없는 관계 속에서 끝까지 안 되는 거 그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임에 내가 참여를 했는데
자꾸 사진들 찍을 때 까치발 드는 놈이 있는 거야 가운데 서가지고. 그 정도는 용납해줘야지. 아, 근데- 모임이라며. 아 근데 처음에는 뭐라 할 수 있잖아요. 너 자꾸 네가 그렇게 너만 빛나려고 가운데서 까치발 들고 막 때로는 꽃게손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냐. 다른 사람 배려도 좀 해야지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계속 까치발에 목 쳐들고 막 사람 조롱하고 막 이상하게 깐죽대고 그러면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쟤를 내보내지 않으면 이 모임은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럴 때 단호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못 끊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칼침 맞는 상황만 아니라면 그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 졸업을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기에 이미 사랑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선 사람, 즉 성인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철회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되겠다. 쟤는 내가 도저히 사랑을 못 하겠다 앞으로. 쟤는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 까치였네. 이렇게 되는 건데. 까치는 사랑 못해. 네, 인간이 아니니까 사랑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 받기가 목적일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쳐내면 사랑을 못 받게 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못 끊는 게 많아요. 맞아요. 혹시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그렇죠. 나 때문에 나갔다고 얘기할까 봐 그렇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는 사랑받기 위해서 졸업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거를 딱 확신을 딱 내리는 그 순간 이건 나쁜 관계야. 이건 끊어내야 돼. 라고 확신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 기준. 첫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나한테 얼마나 피해와 고통을 주느냐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갈등 해결이나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되면 끊어야죠. 네, 여러 사람 끊어야겠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를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책에다 써놨는데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사실 이 시대의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특히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진짜 사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했었던 책 내용들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속속들이 딱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 사랑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 연습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사색하고 이것이 진짜인가, 나의 마음 진짜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깨져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죠. 네. 맞나요? 힘을 좀 주세요. 응원을 좀 네.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인간 본성이 뭔지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건데요. 진짜 사랑 권하는 사회라는 그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좋아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인간이 주인된 세상이고 진짜 사랑이 가능한 이상사회이다. 이상사회를 건설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촛불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그 다뤘던 주제랑 또 연결이 되는데요. 마침 이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책이죠. 선생님이 쓰신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은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